지금 제 손가락은 엔터키 위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중국 선양의 낯선 호텔방입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대한민국 주요 은행들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떠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SK텔레콤, KT의 통신망까지 모두 제 모니터 안에 있습니다. 화면 구석의 타이머는 공격 개시까지 10초를 가리킵니다. 단 한 번의 키 입력으로 수천만 명의 월급날이 멈춰 설 것입니다. 병원의 결제 시스템이 마비될 것입니다. 공항의 발권 시스템이 먹통이 될 것입니다. 북한 상부에서 암호화된 채팅창을 통해 마지막 명령이 들어옵니다. 조국을 위한 사이버 폭풍을 개시하라. 혁명적 의지로 키를 두드려라. 지금 당장 실행하라. 제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립니다. 하지만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결심의 떨림입니다. 5초. 문득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다 단속반에게 쫓기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해킹으로 번 돈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고 믿었던 저는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3초. 탄광사고로 다리를 저는 아버지, 제가 만든 감시 프로그램 때문에 사라진 동생 준이. 저는 조국의 영웅이라 칭찬받았지만 제 가족은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1초.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옮깁니다. 공격 실행키가 아닌 취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동시에 숨겨둔 백도어 채널을 열어 한국 보안팀의 경고 패킷을 보냅니다. 저는 엔터키를 누릅니다. 공격이 아닌 경고입니다. 저는 리서리입니다. 정확히는 리설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이 제 진짜 이름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부대에서 7년을 복무했으며 제 손으로 전 세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털어 수령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어느 새벽 중국 선양의 호텔방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고 이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만진 건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양 외곽의 낡은 인민학교에 다니는 10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고 1995년 낙반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우리 집은 급속도로 가난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배급이 끊기자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비누나 양말을 팔았는데 단속반을 피해 이 골목 저 골목을 전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단속반에게 잡힐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동생 준이는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말랐지만 눈만은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틀 정도로 추웠지만 저는 언니로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준이는 제게 자주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언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낡은 컴퓨터 몇 대가 들어왔습니다. 소련제 모니터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키보드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제게는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이직 언어였습니다. 화면에 별 모양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 헤맬 때 저는 이미 오류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명령어도 스스로 조합해서 별 대신 하트 모양을 그렸습니다. 색깔도 바꿔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배고픔도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코드를 짜는 동안만큼은 제가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보고했고 며칠 뒤 평양에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로 불러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수학 문제,
논리 퍼즐, 그리고 간단한 코딩 과제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 집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리서리 학생은 국가가 운영하는 특별교육기관에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리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겠구나. 저는 그저 신이 났습니다. 평양의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를 마음껏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잘 살 수 있겠구나. 1999년 봄, 저는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컴퓨터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기숙사 형태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정문에는 항상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건 1년에 2번, 명절 때뿐이었습니다. 첫날, 교관이 우리를 강당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조국의 키보드 전사가 될 것이다. 총을 쏘는 군인 대신 키보드로 싸우는 군인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총칼만이 아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전산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너희는 그것을 막고 반격하는 방패이자 창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면 우리 가족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자체 운영 체제를 배웠고 시언어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익혔고 암호화와 해킹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사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미국 은행을 해킹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배웠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정찰이라고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교육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기들 중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가상의 은행 서버를 뚫는 과제에서 저는 15분 만에 관리자 권한을 얻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교관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 중에 민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청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코딩 실력만큼은 저와 맞먹었습니다. 2003년 어느 가을밤, 우리는 실습실에서 둘만 남아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갑자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이야, 우리가 정말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걸까? 우리가 배우는 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잖아.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는 거. 이게 정말 방어야?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명령을 따르면 돼. 그 후로 그런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2005년 저는 17살이 되었고 정식으로 정찰총국 사이버전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건물이었는데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지하에는 거대한 서버실과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좁은 방에 노트북과 모니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령님의 초상화와 붉은 글씨로 쓰인 구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이버 전선에서 조국을 지키자. 키보드는 우리의 총이다. 제게 주어진 첫 임무는 동남아시아 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었습니다. 상급자인 리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이 돈은 조국의 경제 건설에 쓰인다. 미제가 우리를 봉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돈을 빼내 우리 인민을 먹여 살린다. 기한은 일주일이다. 저는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거래소의 구조를 파악하고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관리자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틀째 밤, 거래소의 모든 계정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아둔 비트코인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일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 학자금일 것입니다.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이것은 임무입니다. 조국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만든 주소로 송금되도록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약 2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지도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했다, 리설의 동무. 수령 동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상부에서 포상이 내려왔습니다. 표창장과 상금이 나왔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나아지겠구나. 준이도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갔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낡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인민주택이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장마당을 다니셨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 구석에 누워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하셔서 기침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동생 준이는 군대에 갔다고 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입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이가 배고프다고 편지를 보냈어. 군대에서도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온대. 설이야, 내가 평양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라도 잘 되니 다행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번 200만 달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수령 동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여전히 배고픈 걸까요? 저녁 식사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어 끓인 묽은 죽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의 사이버 전사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금고를 털어 조국의 번영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불빛으로 빛나는 평양의 야경이 나왔습니다. 대동강변의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밝게 빛나는 거리. 그러나 제가 사는 동네는 그날도 정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불이 나갔고 우리는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평양과 제가 앉아 있는 평양은 같은 도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삼켜야 했습니다. 의심은 반역의 시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임무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이버전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해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 은행을 해킹했고 2007년에는 유럽 금융회사를 털었고 2008년에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를 무너뜨렸습니다. 제 손으로 빼낸 돈은 총 5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저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표창을 여러 번 받았고 리 지도원은 회의 때마다 저를 모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때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장마당을 다녔고 아버지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준이에게서 오는 편지에는 항상 배고프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군대에서 먹는 강냉이죽은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더 묽어요. 가끔 풀뿌리도 뜯어먹어요. 그래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준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훔친 수천만 달러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그 돈으로 준이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걸까요? 2008년 어느 겨울날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도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리설의 동무,
이번 임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일이다. 사람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조선 영상물을 불법으로 보는 자들, 불순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적성 방송을 듣는 자들, 체제를 비방하는 자들. 이런 반역자들이 우리 내부에서 자라고 있다. 너는 그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사람들의 돈을 훔쳤지만 이번에는 우리 인민을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원 동무. 좋다. 프로그램 이름은 붉은 깃발이다. 위험한 콘텐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우리 서버에 신호가 오도록 만들어라. IP 주소, 접속 시간, 시청한 콘텐츠, 모든 것을 기록하라. 기한은 2달이다. 저는 다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양심이 아팠습니다. 이 코드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컴퓨터에 몰래 설치되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며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남한 드라마 사이트, 외국 뉴스 사이트, 금지된 음악 파일이 있는 사이트를 감시합니다. 누군가 접속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 서버에 전송됩니다. IP 주소, 시간, 접속한 사이트 주소, 심지어 화면 캡처까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누군가가 만들겠죠.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허술하게 만들면 저 역시 의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깃발. 프로그램 이름이었습니다. 위험 신호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위험한 콘텐츠를 보면 서버에 붉은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체포됩니다. 2달 뒤 프로그램은 완성되었습니다. 리 지도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다, 리설의 동무. 이제 반역자들을 한 명씩 뽑아낼 수 있겠어. 조국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다. 프로그램이 배포된 후 매일 수십 개의 붉은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함경도의 어떤 교원, 평양의 어떤 대학생, 강원도의 어떤 노동자. 저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임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09년 봄, 저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20개의 붉은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IP 주소, 접속 사이트, 시청 시간.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리스트 중간쯤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리준이. 주소는 강원도 어느 군부대. 접속 사이트는 남한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시청 콘텐츠는 남한 예능 프로그램. 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 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이가 남한 콘텐츠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로그를 보니 지난 2달 동안 10회 이상 접속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준이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남한 영상물을 본다는 것은 중대한 반역입니다.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 최악의 경우 총살입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이의 이름을 리스트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백업되었고 모든 로그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리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설의 동무, 최근 보고서 중에 군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더군. 리준이라는 자인데 혹시 아는 사람인가?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도원 동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 같은 성인데 말이야. 뭐, 리 씨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자는 곧 처리될 것이다. 군대 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제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혹시 준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설이야. 아니, 준이는 요즘 편지도 안 보내더라. 무슨 일 있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리준이 동무 훈련 중 사고로 사망.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고사. 그들이 항상 쓰는 말이었습니다.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항상 사고로 죽었다고 통보됩니다. 탄광사고, 훈련사고, 익사사고. 사고는 편리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부대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준이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동생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동생의 장례식에 갈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집에 보위부 요원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준이의 방을 뒤졌고 준이가 쓰던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설이야, 준이가 무슨 잘못을 한 거니? 왜 보위부 사람들이 왔니? 우리 준이는 착한 아이였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온다는 것의 의미를.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을 때마다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우리 언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이제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준이가 군복을 입은 채 제 앞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누나, 왜 나를 신고했어? 나는 그냥 재미있는 영상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준이야. 누나가 잘못했어. 하지만 준이는 대답 없이 사라졌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깃발 프로그램은 계속 작동했고 매일 새로운 이름들이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리스트를 볼 때마다 준이의 이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여름,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민철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 나오지 않았고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물품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민철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민철이는 어디 갔어? 모르나? 사상 문제로 끌려갔어.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냐고, 이건 도둑질 아니냐고. 심지어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의 돈을 훔쳐야 하냐고 물었다더라. 그런 말을 상부에 보고한 사람이 있었나 봐. 누가 보고했는데? 글쎄. 우리 중 누군가겠지. 조심해야 해, 설이야.
요즘 부대 분위기가 살벌하거든. 서로를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 그 가을밤, 실습실에서 둘만 있을 때 그가 물었던 질문. 설이야, 우리가 정말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부대 전체가 모여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리 지도원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부대 내에서 사상적으로 해이한 자가 적발되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신성한 조국 방위 임무다. 의심하는 자는 적이다. 너희는 서로를 감시하라. 이상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철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동생처럼 금지된 것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감시하고 찾아내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동시에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준이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누나, 왜 나를 죽였어? 민철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설이야, 넌 정말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면 조국이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영웅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제가 짠 코드가 사람을 감시하고 제가 딴 돈이 수령의 술상만 채우는 현실 속에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전히 명령을 따랐고 여전히 임무를 수행했고 여전히 충성스러운 해커인 척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어느 날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출장 명령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준이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누나, 왜 나를 죽였어? 민철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설이야, 넌 정말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면 조국이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영웅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제가 짠 코드가 사람을 감시하고 제가 딴 돈이 수령의 술상만 채우는 현실 속에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전히 명령을 따랐고 여전히 임무를 수행했고 여전히 충성스러운 해커인 척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5월 어느 날 리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리설의 동무, 특별 임무가 떨어졌다. 중국 선양으로 출장을 가게 될 것이다. 중국입니까? 그렇다. 이번 작전명은 흑우다. 남조선 대형은행과 통신망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전면전급 사이버 작전이다. 너는 현지에서 지휘 서버를 구축하고 공격 스크립트 최종 점검을 담당한다. 그리고 공격 버튼을 누르는 것도 내 임무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은행이나 거래소를 해킹했지만 이번에는 남한 전체의 금융망과 통신망을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일상이 멈춰 설 것입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다음 주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동행할 것이다. 준비하라.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성공하면 남조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중국. 북한 사람에게 중국 출국 허가가 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중국 출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오래된 천에 쌓인 작은 것을 건넸습니다. 동생 준이가 어릴 때 썼던 플라스틱 장난감이었습니다. 작은 키보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설이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안다. 살아만 돌아오면 된다. 아니, 살기만 해라. 어디서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선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보위부 요원 김동무가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제 옆자리에 앉아 제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북한의 밤에서 점점 불빛이 많아지는 중국으로. 선양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한국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치킨집, 카페, 화장품 가게. LED 광고판에서는 남한 배우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해킹했던 그 남한이 이렇게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밤 10시인데도 거리는 환했고 식당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김동무가 항상 제 곁에 있었고 호텔 로비에는 조선족 통역관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가장 촘촘한 감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텔방 안에도 CCTV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의 선양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건물의 조명. 평양에서는 정전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밤에도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눈앞에는 자유로운 인터넷이 있지만 제 노트북에는 감시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눈앞에는 자유가 있지만 제 옆에는 김동무가 있다고. 이틀째 밤, 저는 테스트용으로 한국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뉴스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 기사도 보였습니다. 최근 북한 해커 조직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수백만 달러를 탈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는 제가 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북한 도둑들, 사이버 테러리스트.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다른 댓글이 보였습니다. 북한 해커들도 결국 피해자 아닐까요? 그들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자매일 텐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적이라고만 배운 사람들이 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요. 제가 그들의 돈을 훔쳤는데 그들은 저를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댓글을 읽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북한 해커분들, 탈북하세요. 여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한 사람들을 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같은 인간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휘 서버를 구축하고 공격 스크립트를 점검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SK텔레콤, KT의 통신망. 모두 동시에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각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공격 경로를 설계했고 백업 플랜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모의 공격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서 시스템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은행 서버가 먹통이 됩니다. ATM기가 멈춥니다. 온라인 뱅킹이 마비됩니다. 병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통신망이 지연됩니다.
휴대폰이 먹통이 됩니다. 택시 호출 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달 앱이 멈춥니다. 김동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멸공의 큰 길이다. 남조선 자본의 심장에 꽂는 비수다. 리설의 동무는 진정한 혁명 전사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월급날인데 통장이 막혀 당황하는 어머니. 아이 학원비를 내려는데 카드가 안 되어 우는 부모. 병원에서 수술비 결제가 막혀 수술이 지연되는 환자. 택시를 잡지 못해 중요한 면접에 늦는 청년. 배달 앱이 안 되어 밥을 못 먹는 독거노인. 제가 누르는 건 단순한 엔터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수술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미래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공격을 실행하면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저는 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공격을 멈추고 경고하는 것.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한국 측에 넘기는 것. 그러면 적어도 이번 공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배신. 저는 고민했습니다. 조국이란 무엇일까요? 제 동생을 죽인 게 조국일까요? 인민을 굶기면서 수령만 배불리는 게 조국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국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진짜 조국은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주는 것. 그게 진짜 조국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이가 보고 싶어 했던 남한 드라마처럼 저도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디데이는 5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새벽 3시, 남한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작은 암호화 USB에 북한 사이버전 부대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조직도, 주요 인물 사용하는 기술, 공격 패턴, 차기 계획, 모든 것을. 그리고 숨겨둔 백도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스크립트 안에 몰래 심어둔 비상 탈출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한국 보안팀과 국정원에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동무는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최종 확인 후 공격을 실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대한민국 주요 은행들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SK텔레콤, KT의 통신망까지 모두 제 모니터 안에 있었습니다. 화면 구석의 타이머는 공격 개시까지 10초를 가리켰습니다. 북한 상부에서 암호화된 채팅창을 통해 마지막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조국을 위한 사이버 폭풍을 개시하라. 혁명적 의지로 키를 두드려라. 지금 당장 실행하라. 지금 제 손가락은 엔터키 위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결심의 떨림입니다. 5초. 문득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다 단속반에게 쫓기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해킹으로 번 돈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고 믿었던 저는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3초. 탄광사고로 다리를 저는 아버지, 제가 만든 감시 프로그램 때문에 사라진 동생 준이. 저는 조국의 영웅이라 칭찬받았지만 제 가족은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1초.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옮깁니다. 공격 실행키가 아닌 취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동시에 숨겨둔 백도어 채널을 열어 한국 보안팀의 경고 패킷을 보냅니다. 저는 엔터키를 누릅니다. 공격이 아닌 경고입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작전 취소됨. 그리고 동시에 암호화된 파일이 한국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이버전 부대 구조, 사용 IP와 도메인, 차기 공격 계획, 상부 직함 코드, 제가 아는 모든 것. 메시지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공격을 멈춘 자, 그리고
이 정보를 넘기는 자의 이름은 리서리입니다. 전송 완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0분 뒤 평양 사이버전 센터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남한에서 경보가 떴습니다. 공격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로그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 노트북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즉시 보고하라. 무슨 일인가? 저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암호화 USB, 현금 약관, 중국 SIM 카드. 그리고 준이의 작은 키보드 장난감. 옆방의 김동무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설의 동무, 무슨 일인가? 왜 보고를 안 하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리설의 동무, 문을 열어라. 저는 노트북 전원을 껐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의 서버를 쫓아다녔지만 그날 처음으로 쫓기는 패킷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자신이요. 저는 비상계단을 내려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4시, 선양의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저는 공용 PC방에서 VPN을 갈아타며 한국 국정원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리서리입니다. 공격을 멈춘 해커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분 뒤 답신이 왔습니다. 영사관 주소와 함께 조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영사관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거리가 붐비자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영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북한으로의 복귀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고향도 제가 알던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은 준이가 죽어서라도 열어주고 싶었던 문입니다.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부대 소속 리서리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고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조사시설의 창문 없는 방에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름, 계급, 소속. 다시 한번 말해보시죠.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이버전 부대 구조, 주요 인물, 공격 패턴, 차기 계획. 이번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조사관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모친, 정치범 수용소 이송후 사망 추정. 부친, 영양실조로 사망 추정. 저는 무너졌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한국 보안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이제는 방패로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락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의 한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입니다. 북한식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제 모니터에는 실시간 공격 로그가 흐르고 저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방어룰을 수정합니다. 예전에 저는 남의 방을 부수기 위해 키보드를 쳤습니다.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집불이 꺼지지 않도록 같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월급날 통장이 멈추지 않도록, 병원 서버가 꺼져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책상 옆에는 준이의 작은 키보드 장난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진짜 보안은 국민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한다. 그 공격을 멈춘 해커, 그 경고 메일을 보낸 해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을 조용히 지키고 있는 해커. 그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 리설이입니다.